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유산균 제품들 비교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 댓글들에 보면 유산균에 대해서 꽤 많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균은 과연 언제 섭취하는 것이 좋은가 매우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사실 이건 아직까지 한창 논쟁이 많은 그런 주제인데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 유산균 섭취 시 대표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두 가지는 위산과 담즙, 이 두 가지의 영향입니다. 위산과 담즙을 잘 피해야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서 즉 생존율이 높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언제가 위내의 산도가 가장 높을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공복 상태가 위내 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pH가 가장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공복 상태는 pH로 보면 약 1.5에서 2.5 정도로 이는 굉장히 강한 산성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보다 더 활발하게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위산이 분비가 더 많이 되는데 위내 산도는 더 떨어집니다. 즉 pH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산이 더 많이 나오는데 산도는 더 떨어진다? 이거 얼핏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현상인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음식물에 의해서 위산이 중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위 내용물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면 다시 위내 산도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산도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음식물과 함께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담즙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담즙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 지방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간에서부터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걸 보면 식사와 함께 유산균을 섭취한다는 것은 공복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담즙의 영향은 더 많이 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한 위산 그리고 금방 말한 담즙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하고요. 또 음식물과 함께 섞였을 때 위에 보다 더 오래 머무르는 이런 시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요. 우선 가장 좋은 것은 공복이나 식사 조금 전까지 이 시점에 먼저 물을 한두 컵 정도 마셔서 위산을 중화하거나 씻어낸 다음에 섭취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식사와 함께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안 좋은 상태는 식후 30분 가량이 지나는 그런 시점에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위 내부를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우유와 함께 섭취 시 장까지의 생존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들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냉장 보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산균을 과연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장균 수가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국내 제품은 의무적으로 보장균 수를 제품 겉면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장균 수가 10억이다, 100억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는 많이 연구가 된 좋은 원료의 그런 균주들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겁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제품은 50억을 보장을 하는데 글로벌 원료회사의 좋은 균주들만 사용을 한 제품이고요. B라는 제품은 100억을 보장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원료회사의 균주들을 사용을 했거나 또는 특별한 큰 기능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단순히 숫자 뻥튀기를 위한 뭐 그런 균주들의 비율이 높은 이런 제품이라면 여기서는 당연히 A가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되겠죠. 조금만 더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어벤져스 영화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이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 5명과 일반 병사들 10명이 싸운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네 번째입니다. 균의 종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는 질문인데요. 자, 가끔 보면 우리 제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최대치인 무려 19종을 함유한 그런 제품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장내 미생물 균총을 이루는 그런 미생물의 종류들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5종이나 19종이나 뭐 거기서 거기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히려 종류 수보다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원료 회사에 어떤 좋은 균들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균종을 투여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양한 균이 어떤 균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무조건 다양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균주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 이상까지도 그 단가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균의 종류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종류가 많다는 건 그 중에는 오히려 의미가 좀 덜하거나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은 그런 균주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유산균 제품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나라는 질문입니다.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유산균 제품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던데 그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근거라든지 가이드라인 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쭉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기존과 다르게 본인이 느끼는 효과가 조금 덜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변비라든지 설사를 잡아주는 이런 효과가 예전만 못하더라든가 또는 뭐 감기에 더 잘 걸리는 등 면역과 관련해서 특별한 효과를 잘 못 느끼겠어요 라는 그런 경우 말이죠. 자, 그리고 가끔 보면 유산균 제품 하나를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하면 그 균들이 장 내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번 바꿔주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유산균을 섭취를 한다고 해서 그 균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장에 정착이 되고 증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균이 정착되는 데에는 개인의 식습관, 그리고 위장의 건강 상태, 섭취하는 균의 종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요. 이에 따라서 정착과 증식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몇 개월을 먹으면 정착이 되니까 유산균 제품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본인에게 잘 맞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쭉 그냥 섭취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혹시나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덜한 것 같다 또는 효과를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제품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캡슐형과 분말 형태 어떤 것이 더 좋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캡슐에 둘러싸여 있으면 아무래도 장까지 잘 살아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캡슐 형태가 일반적으로 분말 형태보다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산균을 섭취하는 목적은 장에서의 이로운 작용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용성 캡슐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 아무래도 장까지 보다 더 잘 살아서 갈 확률이 높고 장에서의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강이라든가 식도 그리고 위에서의 이로운 작용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분말 형태로 섭취를 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오히려 요즘은 구강부터 대장까지 모두에 걸쳐서 균총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작용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오히려 아예 분말 형태가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말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장까지 살아서 갈 확률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듀오락 골드와 같이 분말 형태이지만 이 분말에 이중 코팅 기술 같은 것을 적용을 해서 장까지 안전하게 잘 살아서 가서 작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항생제를 먹을 때 유산균제를 먹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하는 기간에는 유산균을 섭취를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더 유산균을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단 시간차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균도 분명 일종의 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균이라면 항생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언제 어떻게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항생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항생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항생제 복용과는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원 가면 아이 어머님들께서 자주 처방을 받는 비오풀이 있는데요. 이 비오풀을 유산균의 종류 중 하나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오풀은 효모균의 일종이고요. 유산균과는 다릅니다. 항생제에 의해서 불활성화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비오풀은 항생제와 같이 복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산균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유산균이란 것이 아직 사실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된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가미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